서로를 향한 신뢰의 힘. 여러분은 지금 18살로 돌아가 있다. 타일이 걸린 고등학교 복도에서 다음 영어 수업을 빼먹고,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과 담배 흡입 기법을 연마할지 말지를 고민 중이다. 물론 여러분은 수업을 빼먹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 이제 문제는 부모님에게 들켰을 때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느냐이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라면,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브 에이커만에게 이 가설은 현실이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에서 한 사람인 폴 에크만이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에크만은 감정을 드러내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해석하고 거짓말을 밝혀내는 과학적인 방법을 개척한 장본인이다. 거짓말을 감지하고 잡아내는 그의 기법은 대학 강단을 넘어 경찰서와 미국 국토안보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브 역시 질풍노도의 10대의 서치지를 겪었다. 외박을 하거나 통금을 어기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에크만 박사와 마주쳐야 했을 것이다. 실로 끔찍한 일처럼 들리지 않는가?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다. 28살이 되었을 때 이브는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다. 제가 아버지를 속이려고 들었을 때 그걸 잡아냈던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아니면 제가 너무 뻔한 거짓말에서 다 보였을 때라든가. 에크만은 한마디로 답했다. 아니,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다. 에크만은 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에 딸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색을 보이고 있으면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그가 성장기 경험했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부모를 속여먹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그는 완전히 비밀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으며, 다 크고 나서 돌아보니 그것은 매우 후회되는 일이었다. 에크만은 이렇게 생각한다. 부모는 자식이 속여서 넘기기 쉬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 자식을 믿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신뢰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기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부모는 언제나 아이를 돕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믿음직한 아이를 길러내려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먼저 믿어줘야 한다. 그렇다면 신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서로를 믿도록 가르치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신경경제학자 폴 작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 작은 연구는 호르몬에서 출발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해본 결과 한 쥐가 다른 쥐를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접근하기로 결정할 때 연대와 교감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쏟아져 나온다. 사람의 경우에도 옥시토신이 같은 역할을 하는지 작은 알고 싶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음직하게 여기는 일은 그저 호르몬 하나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는 사회과학에서 흔히 신뢰 실험을 통하는 기법을 사용해 보기로 했다. 비험자들은 낯선 이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돈을 받는다. 비험자들이 돈을 보낼 때 그 액수는 3배가 된다. 그리고 시험자들은 상대방에게 비험자에게 원하는 만큼 돌려보내줄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꼭 그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 비험자는 상대방이 그 돈 중에 얼마를 돌려보낼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보낼 것이다. 상대가 받은 원래 금액이 커야 나에게 돌려줄 액수도 커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하면 그 신뢰를 배신당함으로써 겪게 될 위험 역시 커진다. 돈 보내는 사람은 상대를 믿으면 믿을수록 배신 앞에 취약해진다. 작은 사람들이 돈을 보낼 때 얼마를 보낼지 결정하면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의 양을 측정했다. 그 수치를 추적하면 낯선 이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현찰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을 터였다. 작은 돈 받는 사람들의 옥시토신 분비량도 측정했다.
누군가에게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렇게 얻게 된 돈을 얼마나 나눌지 결정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확인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일단 당연하게도 실험 참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을수록 더 큰 행복을 느꼈다. 그런데 옥시토신 분비량의 증가 수준은 그렇게 얻은 돈을 얼마나 나눌지 여부와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 결과의 의미를 밝히고자 추가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이번에는 돈 보내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기 전에 코에 약을 뿌려서 혈중 옥시토신 농도를 높였다. 이렇게 옥시토신에 충만한 사람들은 가짜 약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2배나 많은 돈을 보냈다. 옥시토신의 기능이란 그저 사람들의 유대감을 증진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옥시토신은 우리가 서로를 더욱 믿도록 더욱 믿음직한 존재가 되도록 북돋워준다. 에크만과 딸의 이야기는 한 분야의 관계를 넘어서 보다 큰 그림을 보여준다. 누군가 믿음직한 존재가 되느냐 마느냐를 예측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확실한 지표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느냐 아니냐이다. 순한 논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신뢰는 점점 커지는 선순환을 낳는다. 스스로를 배신의 위험에 노출시킬수록 신뢰의 고리는 더욱 커진다. 침묵에 나서니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것과 정반대로 신뢰는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서로를 향해서 열리게 한다. 신뢰와 배반의 손실 교환. 신뢰 실험에는 다양한 변주가 있다. 돈 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몽땅 주도록 하는 경우가 그 중에 하나다. 돈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또 돈을 주도록 할 경우에 돈 받은 사람은 이전에 그에게 돈을 줬던 사람의 행동 방식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달리 표현해보자면 우리는 낯선 이에게 신뢰받을수록 낯선 이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당 연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 결과의 함의는 이렇다. 우리가 타인의 배신에 취약해지는 행동을 할 경우에 설령 그것이 우리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은 집단의 규범을 형성하고 우리 모두를 그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이끌 만한 힘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계실 익명의 독자를 내가 신뢰하여 직업을 열고 돈을 보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집단과 사회 전체에 신뢰와 신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오직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온 세상의 사회적인 신뢰를 2배 늘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다른 사람을 믿겠다는, 조금 더 의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데이비드 브룩스에 따르면 세상 속에 자신의 취약한 면을 드러내고 넓히는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신뢰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을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신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도약은 변화의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때로 신뢰는 당신이 추락할 것이 분명할 때 누군가 그 모든 논리에 맞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면서 피어난다. 그런 행동은 사회에 잔 물결을 일으킬 수뿐이지만 그 아름다움에 결국 폭풍으로 증폭될 수도 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부여하고 더 큰 존경을 표현하는 간단한 일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큰 변화를 시작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사회적인 신뢰를 확장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직한 이로 여긴다. 마치 조 코넬이 그랬듯이 대체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 및 그들에게 부여하는 우리의 가치 체계에 대한 전제 조건이 대부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잘못된 전제에 빠진 우리는 불신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진실을 마주하여 불신과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되짚어보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서로를 행동의 모델로 삼아 상호 참고하며 모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일은 가령 어떤 단어를 택할 것인가 같은 일처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 신뢰 실험의 또 다른 확장파는 참가자들에게 다른 참가자를 신뢰하거나 불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친구 혹은 적으로 인식하도록 선입견을 심어주면 그에 따라 행동에 영향이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피험자에게 다른 피험자를 소개하면서 파트너 혹은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두 경우 모두 초기의 신뢰 표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파트너라는 표현을 쓴 실험 집단의 경우에 상대방이라는 단어를 제시한 경우에 비해 신뢰에 대한 보답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낯선 일을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생각할 때 상대가 받는 신뢰에 대해서 2배 이상 보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독자들의 항의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잠깐만요. 터드씨. 지금 퍽 천진난만한 소리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제가 사는 이 동네 사람들은 도저히 믿음직한 이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저 사람들을 믿고 뛰어들라고요? 우리 집 열쇠를 복사해서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기라도 하라는 건가요? 게다가 누구나 모든 사람을 다 갑자기 믿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기꾼의 밥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물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음을 줘서는 안 될 사람이 수두룩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는 불신 편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줘서는 안 될 사람들은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여기기 쉽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저 사람은 정말 못 믿을 사람인 건가? 아니면 나는 그저 불신 편향에 순응할 핑계를 찾고 있을 뿐인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정직한 동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세상에는 여전히 더 많은 조 코넬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여러분들은 남을 더 많이 믿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은 먹잇감이 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믿을수록? 사실 그 반대가 참이다. 캐나다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신뢰자들은 저 신뢰자들에게 비해서 남의 거짓말을 더 잘 잡아내고 있었다. 저 신뢰자들은 모든 일을 의심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고신뢰자들이 타인에 대해서 내린 판단과 신뢰는 현실에서 검증받게 된다. 그렇게 쌓인 경험으로 인해서 고신뢰자들은 거짓말을 알아내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의구심을 놓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계실 듯하다. 배신당할 우려가 있는 신뢰가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칠 상황이라면 어쩔 셈인가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신뢰를 잠시 미뤄두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 오가는 신뢰와 배신은 대부분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피해를 끼칠 사안이 못 된다는 것이다. 이 신뢰가 깨어졌을 때 나는 그런 손해를 보고도 계속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일상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만약에 그렇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남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구조적인 이득을 누리고 있다. 마치 도래를 이용해서 벽돌을 들어 올리는 사람처럼 신뢰자는 스스로를 극히 작은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엄청난 혜택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와 배반의 손실 교환 비율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붐비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과 같다.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위험은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 여전히 설득되지 않는다면 이건 어떨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신뢰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잘 견디며 생산적이게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 1950년대 어머니 누이와 함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던 마우리시오 밀러는 8살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영리하고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미국의 경제 사회적인 사다리를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밀러의 뇌리에 생생히 남았다. 이스트 베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어머니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는 라틴계 여성이었죠. 아무도 어머니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재능이 있는 분이었지만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었죠. 밀러의 경력은 대부분 비영리적인 근무로 채워져 있었다. 사람들이 살 곳과 일자리를 구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가 해온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을 20년 넘게 하면서 밀러는 어린이 시절에 복지 프로그램에 등록해온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밀러는 어린 세월 동안에 그와 그의 자선단체가 가난한 아이들과 가족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밀러의 가족은 다른 이민자들의 지식, 돈, 자원의 도움을 받아서 가난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었다. 이 경험을 참고하여 밀러는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업투데이를 설립했다. 업투게더는 공동체 기반의 비영리 단체로 신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한 가족들을 지원한다.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혁신하고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제로 가난에 대해서 축적된 20년 이상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가난한 가족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공동체를 강화하며 사람들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자원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불리한 여건에 있는 미국인들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동 가능성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업투게더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을 두고 가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전환했다. 구제불능의 가난뱅이들을 돕는 자선 사업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창의적이고 용감한 전사들의 싸움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업투게더의 목표는 그런 가족들을 신뢰하며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다. 업투게더의 온라인 플랫폼은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고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가족들에게 매달 사용처에 제약이 없는 현금을 지급한다. 또한 업투게더는 회원들에게 사회적인 연결망을 제공한다. 스스로의 경험이나 협력 도움을 제공하여 다른 이들의 목표 달성을 돕고자 하는 가족이나 개인과 온라인 그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밀러에 따르면 이는 가난한 가족에게도 그 누구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순수한 모델이다. 사람들을 관리하는 대신에 힘을 북돋아줘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가게 하는 것으로 가부장주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델이기도 하다. 텍사스주의 오스틴에 살고 있는 업투게더 회원인 이바나 네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도움의 손길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 앞에 손을 들고 나설 수 있기를 바라죠. 업투게더 회원 중에 한 사람인 타냐 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19년에 업투게더에 가입한 후에 타냐는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었고 본인 사업의 자원을 더 확충했으며 매달 갚아나가던 빚을 모두 털어낼 수 있었다.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로벌 팬데믹이 되고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하던 무렵 타냐는 업투게더 펀드를 통해서 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승인이 떨어지자 정말이지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다고 존스는 말했다. 존스와 가족들은 2020년 5월 새집으로 이사를 갔다. 2020년 업투게더는 1억 3천만 달러가량의 자금을 긴급하게 투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20만여 개인과 가정을 돕기 위해서였다. 업투게더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지역 공동체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사회복지 보조금 수혜자가 36%로 줄어들었고 해당 계층의 소득은 23% 늘어났다. 업투게더의 회원들의 경우는 더욱 극적으로 월간 사업 소득은 77% 늘어났으며 퇴직연금 저축은 2배 늘었고 그 자녀들의 학교 성적 역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스턴 업투게더 참여자 중에서 처음에 빈곤선 아래에 있던 가족들 가운데 41%는 3년 내에 빈곤선에서 탈출했다. 업투게더 참여 가족들의 건강이 개선되었고 저축은 늘렸으며 빚은 줄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업투게더 회원 에어리얼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빡빡한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작지만은 강한 조직이 되었죠.
같이 싸우면 더 강합니다. 가난에 직면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으로 나는 그 무엇보다도 현금 지급을 선호한다. 업토게대의 성공을 바로 그 논거로 들 수 있을 듯하다. 사람들의 전형을 세워주고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가적인 조건 없는 현금을 주면은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 소득 잠재력을 늘린다. 공동체 내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공동체 내의 협력과 사회적인 신뢰 역시 상승한다. 가령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한 달에 $500씩 2년간 어떻게 써야 할지 아무런 지식 없고 조건도 없는 돈을 받았다. 그 중에 26%는 빚을 모두 갚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했을 뿐 아니라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갈망할 만한 개선을 보여주었다. 멕시코의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나은 일인지 아니면 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 바 있다. 조사 결과 현금 지급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람들의 의약품이나 교통비처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항목에 그 돈을 쓸 수 있게 된 결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했다. 게다가 현금 지급을 통해서 운영 관리비가 20%나 절감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는 50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5,700의 먹돈을 제공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는지 1년간에 걸쳐서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수행이 되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보조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식량과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확인 가능했다. 이렇듯이 다양한 연구가 드러내고 있듯이 테일러 주의는 언제나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았다. 가부장주의의 뿌리는 여전히 우리의 사회의 제도에 깊숙이 박혀있다. 우리가 진정 불신 편견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그런 편견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해체해야만 한다. 그런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것도 테일러주의가 지금 처음 시작한 바로 그곳 비즈니스 영역에서 캘리포니아주 농업의 심장부에 위치한 모닝스타는 미국에서 가장 큰 토마토 생산업체다. 모닝스타는 전통적인 위기의 질서에서 기반을 둔 조직론과 정반대의 방향을 추구한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자와 감독관을 두는 대신에 모닝스타는 자기관리 기법에 의존한다. 근로자들이 본인의 작업 위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회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닝스타는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매를 허락해준다. 윗선의 관리나 승인은 필요 없다.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동료들의 역할이다. 직원들은 채용 절차를 시작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회사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우려를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식으로 작업 혁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영향하에 당사자들은 매년 자신의 기술과 관심사에 따라서 개인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얼핏 보면은 주먹구 엉망진창 시스템 같지만은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하고 있다. 모닝스타는 지난 20년간 연이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 550명의 정규직 종무원들이 매년 $8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테일러 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괄목할 만한 결과다. 대체 비결이 뭘까? 이 회사는 어떻게 무정부주의적인 경영을 통해서 이토록 번쩍하는 사업을 원만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걸까? 정답은 신뢰다. 신뢰는 테일러의 경영 처방과 정반대되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말하자면 기업은 회사의 일의 결정권을 노동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다. 관료주의적인 억압과 재정적인 무게로부터 벗어나 동료들은 윗사람이나 관리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럴 때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 모닝스타의 동료들은 서로 총 3,000여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업무 내용을 정하고 할 일을 찾아 나선다. 이렇게 모닝스타는 헌신과 책임의 연결망을 만들어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단 한 불의 추가 비용도 없이 해내고 있다. 누군가는 모닝스타가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부원들의 좋은 판단력이 너무 많이 의존하도록 회사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통해서 고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의다.
게다가 모닝스타는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직장으로 인식이 된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일러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회사보다 이곳에서 일하고 싶을 것이다. 모닝스타 같은 기업을 경영학자들은 고신뢰 회사라고 부른다. 고신뢰 회사가 아닌 그 밖의 모든 기업들 역시 모닝스타 같은 회사들의 지혜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다. 신뢰가 관건이다. 폴 작가와 다른 이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를 부여하는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고신뢰 회사를 일터로 삼고 있는 비용자들은 사용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그에 부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동료들과의 친밀함 등에서도 고신뢰 회사의 종업원들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있었다. 그러니 고신뢰 회사는 더 생산적이고 혁신적이며 궁극적으로 더 수익성이 좋은 회사이다. 고신뢰